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네 번째 과목이죠. 색채 디자인 제작 파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 우리 색채 품질 관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너무 힘드셨죠? 예,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지금까지 진짜 꾸준히 강의 듣고 쫓아오셨다면, 이제 거의 합격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또 기출문제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웬만하면 다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색채 디자인 제작은 좀 실무와 관련됐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 뭐 계약서 작성하기, 뭐 제안서 만들기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색채 품질 관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KS가 정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채 품질 관리 규정 파트는 KS에서 정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일을 하게 되면 사실 KS 표준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애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규정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SA 001은 물체색에 대한 표준이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물체색을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건 다 필요 없는데,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국가기관에다가 어떤 제안서를 낸다든가, 또는 공공의 선생님처럼 책을 쓴다든가, 또는 그런 공식적인 일을 해야 할 때는 공식적인 언어를 쓰고 공식적인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표준에는 어떤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서 그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표준색 우리 배웠었어요. KS를 정하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뭐예요? 소통하려는 거죠. 소통. 뭐 하려고? 소통. 그리고 이제 다르게는 신뢰죠. 신뢰. 안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국가에서 규칙을 정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색채 품질 관리 규정도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는데, 시험 문제에도 나와요.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진짜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최근에는 기사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3문제까지 나오고 보통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는 보통 한 문제가 나와요. 기사가 더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나오는데, 이제 100문제에서 80문제로 줄었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꾸준히 한 문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를 그냥 보시면 짜증이 바가지로 나거든요. 그래서 짜증이 아주 나는데, 또 오늘도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KS는 여러분 아시죠?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표기할 때 이렇게 KS, 그 다음에 여기 A 이렇게 쓰죠. 자, A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G 이런 식의 것들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KSA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산업에 기초되는 기본적인 공통 기준이에요. 산업이 뭐라 그랬죠? 기본 공통 표준입니다. 산업의 기본 공통 표준을 보통 A라고 해요. 보통 다 A로 하는데, 분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산업 얘기했었죠. 산업이 뭐라고요? 우리 마케팅 배웠을 때 물질과 서비스를 만드는 행위, 그게 산업이고, 파는 행위, 상업이다라고 전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 산업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공통이 되는 표준을 정하는 것을 KSA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제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B는요, 기계 부품, 기계의 부품이나 기계 부품, 그 다음에 제조, 이런 거에 관련한 표준을 정하는 것이 B.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 C는 전기, 전자 분야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준을 정한 것이고요. D는 금속 재료에 관련해서 표준을 정한 것이고요.
2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항공, 철도. 자동차, 항공, 철도. 그냥 참고로 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자정보통신. 얘는 뭐라고요? 전자정보통신. 얘랑 얘보다 좀 더 확장된 그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G는 화학, 글씨 엉망 써서 죄송해요. 비금속, 재료.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거고요. 뒤에 이제 숫자는 일련 번호겠죠. 이거는 KS에서 자기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관리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한번 만들면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개정도 되고 수정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표준에 관련한 것은 이제 KS에서 이렇게 다 규정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람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내용을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그 칠판을 두고 강의를 하면 좋은데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우리 이제 요 내용을 켜놓고 이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화면에서 이제 화면을 보는 화면으로 넘어가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우리 색채 품질 관리 규정이다라는 부분은 그냥 K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KS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컬러에 관련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1번부터 15개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것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15개 정도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좀 KSA 0012 이게 어떤 규칙이 있는지 표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트에 가시면 이 나라 표준 인증 사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그 KS 0012라고 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돈을 주고 파일을 PDF 파일로 받거나 또는 뭐 책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돈을 결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KS 여기 파일 한국표준정보망이라는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뭐 이거는 뭐 시험과 관련 없이 요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KSA 0011부터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A의 의미도 알죠. 0011은 이제 그 번호입니다. 임의로 그 KS에서 정한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문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구매한 파일입니다. 이거 다 돈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책자가 나오는데 표지죠. KSA 0011 그 다음 물체 세계 이름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KS죠. 이곳에서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심의하거나 뭐 협력하거나 하시는 요 관련해서의 전문가들 또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했다 이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목차는 말 그대로 이제 이 표준의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있죠. 자, 적용 범위. 자, 이 물체색 이름은 이 표준은 물체색의 이름 중에서 특히 표면색의 색 이름 우리 기억나십니까? 표면색? 우리 그 물체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을 지각할 때 빛이 물체에 부딪힌 색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색을 지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체에 부딪혀서 보여지는 색을 물체색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표면색, 투과색, 하나 더 형광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색은 물체에 부딪혀서 보는 색, 투과색은 우리가 색을 다 반사가 되지 않죠. 어느 부분은 흡수가 된다 했었습니다. 투과된다 했었죠. 자, 그리고 기타 뭐 경영색 기억나십니까? 우리 거울색, 그 다음에 공간색이라는 거, 우리 수영장의 풀, 컵 속에 있는 그런 것도 기억나시죠? 이 얘기했는데 새롭네요.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 중에서도 어떤 색? 표면색입니다. 표면색.
표면색의 이름에 대해서 규정하겠다. 그리고 투과색의 색 이름도 여기에 규정하는 색 이름으로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 정도의 범위에서 이제 표준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인용 표준이라는 것은 표준 우리 다른 표준이 있잖아요. KSA006이 KSA0064 요거의 표준을 사용해서 적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 표준이 말 그대로 없으면 이 자체 표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들을 사용해서 이제 표준을 만들 때 사용했다. 자, 용어를 정의하는 데는 뭐 KS0064에서 우리 이따 배우겠지만 색에 관한 용어 관련한 부분의 것들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뭐예요? 물체색의 이름이라고 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뭐예요? 우리 배웠었죠? 개통색 이름, 일반생명법 배웠죠? 기본색 앞에다가 뭐예요? 수식어를 넣어서 그쵸? 표현하는 방식이 일반생명, 개통생명, 관용생명은 우리 과거 옛날부터 해왔던 것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기본색, 우리 유체색의 기본색은 우리 배웠던 거 이거 선생님이랑 배웠죠. 빨, 주, 노초, 파남보 거기에 플러스 분홍과 갈색을 이렇게 추가해서 그쵸? 총 12개를 우리의 유체색 기본색으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어로는 이렇게 표기하고 약호는 이렇게 표기하겠다고.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 뭘 근거로 가르쳐 준 거예요? 얘네들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비고라는 거 참고하는 건데 가로 속에 있는 애들은 뭐다? 그러면 조합색, 우리 조합색 기억나시죠? 기준색 가지고 하나는 수식형, 하나는 기본형 해가지고 할 때 사용하고 한자로도 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색을 붙일 때 빨강, 노랑, 파랑 같은 경우는 이응을 뭐로 바꾼다 그랬었죠? 예, 리은을 붙여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 그리고 분홍 갈색을 제외한 유체색 기본색으로 색상 이름으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네들만 사용을 하는데 그 갈색을 제외한 유체색 기본색 이름은 얘네들을 사용하지만 얘네들도 우리가 자주 쓰기 때문에 적용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채색이라는 것은 검은색, 흰색, 회색에 관련한 표준이죠. 예, 그래서 하양, 백, 회색, 획 이렇게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권이 있고 그 다음 미국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그레이를 GREY로 표기하고 미국 거는 영어랜다. 영국 거는 이렇게 하고 미국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 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본색 조합할 때 어떻게 하랬습니까? 이것도 우리 했던 거죠. 그죠?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뭐예요? 뒤에 붙인다 그랬죠? 빨강을 Red Sea, Yellow Sea, Green Sea, Blue Sea, 조용호 Sea 뭐 이렇게 농담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죽여 이건 아니에요. 표준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표준색 안 쓰면 뭐 죽여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투리나 방언도 같이 이렇게 섞어 써서 실제 전문가들이 아니신 분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실제 컬러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소통해야 되니까 소통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조건, 같은 규칙, 같은 표준으로 해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비슷하게 우리가 좀 더 오차와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색 이름의 수식 기준표 이거 기억나시죠? 빨강일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체색의 수식형에서 우리 색조 배웠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요거 표 기억나시죠? 명청색, 암청색, 탁색, 밝은 연한 흰 이런 식의 색조 표기를 하고 요거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비에 보시면은 자, 빨강에 대해서 조합색은 우리 조합색 기억나시죠? 앞에다가 수식형, 뒤에다가 기본색을 가지고 그리고 회적색, 검은 빨강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통생명은 선명한 빨강, 밝은 빨강, 진한 빨강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걔네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먼셀 표색계에서는 약 2.5R에서 7.5R 사이. 왜 이러느냐? 우리는 1R부터 5R 그러면 1R은 딱 이거야, 2R은 이거야 이건 아니에요. 보통 1R이라는 게 뭐예요? 약간 보랏빛이 도는 거죠, 그죠? 근데 색은 상대적이라 그랬잖아. 5R이라도
R과 같이 쓰면 보라색이 아른거리고 누구랑 있냐에 따라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범위를 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안 해, 또 기억나십니까? 우리 앞에다가 매우라는 말도 기억나십니까? 매우, 아주. 여기 보시면 안 적혀 있네요. 뒤로 가볼까요? 예,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 근데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찾아보는 거죠. 이거를 뭐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보면 머릿속에 사진이 찍힌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디에 있어 라는 거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표준을 찾아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지, 기본 어떤 그 틀만 잘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용색에 관련한 부분도 나오죠. 앞에서 이제 관용색도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용색이 이렇게 많습니다. 벚꽃색, 카네이션, 루비. 그래서 이거는 뭐 식물의 관용색명이네요. 그죠? 쭉 해가지고 홍차색, 젓갈색, 그 다음에 뭐 벽돌색, 주황색에서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고, 레몬색은 기본적으로 노란색이다. 황록색은 진한 노란 연두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한 문제가 나와요.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충 알잖아요. 카민 그러면 빨강이야. 와인 레드 그럼 와인 레드를 생각하는 거죠. 관용이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고유 생명, 경험했던 했던 색이니까 그거로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대충 여러분들이 그냥 맞히시면 됩니다. 이걸 다 한 번씩 읽어 보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이런 방식의 것들이 이제 표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내용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거 보고 지금 무슨 말이지? 이게 뭐지? 이게 만약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앞부분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표준을 쫙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더 들어가야 할 부록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부속서라고 합니다. 부속서. 여기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런 표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표준들이 어떤 것들에 대한 표준으로 정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물체색 이름 아까 봤죠, 그죠? 물체색, 우리가 사용하는 물체색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자, 이렇게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KSA0011 광원색의 이름입니다. 우리 광원색 배웠었죠, 그죠? 광원색이 뭐예요? 빛을 직접 내는 색이죠. 빛을 내는 색, 그것에 대해서 걔네들은 어떻게 색 이름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정구색, 뭐 주광색, 주백색 그런 것들, 그래서 LED나 형광등 같은 그런 색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구분해주는 표준들. KSA0114 물체색의 조건 등색도의 평가 방법. 자, 조건 등색이 뭡니까? 조건 등색 우리 기억나십니까? 메타메리즘이죠. 우리는 색을 볼 때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색이 어때요? 달라 보일 수 있다 했었죠. 우리 인간은 몸이 있고 뇌가 있고 마음이 있다. 그래서 몸의 상태, 즉 우리는 시각이니까 눈의 상태에 따라서도 어때요?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뇌에서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뇌에서 우리 마음에 보낼 때 우리가 느끼는 또 감정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고 했었죠. 외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 조건 등색이 뭐예요? 분명히 같은 색이었는데 다른 색인데도 어떤 조명이 같아지면 같아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조건 등색이라고 해서 조건이 맞으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광학 용어라는 것은 빛과 색에 관련한 어떤 전문 용어들이에요. 빛과 색에 관련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근거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세 개는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예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물체 색의 이름을 규정한 표준어고 KSA0011, 또는 다음 중 연결 중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래서 KSA0011 해놓고 광원색의 색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출제되는 건 대부분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이런 데서 출제가 됐다. 쫄지 말자. 자, 그 다음에 KSA 0061 이거는 우리 그 색도도 있지 않습니까? 색도도에서 색을 좌표로 쓰는 그 XY, Z나 이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기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표준 잡아주신 거고요. 그래서 KS0062 이거는 색의 삼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우리 뭐가 있습니까? 색상, 명도, 채도. 예, 걔를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우리 먼세 표색계 관련해서 여기서 한다고 했었죠. 자, 그 KS의 0063 색차 표시는 우리 색차가 뭐예요? 색차. 색의 오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수치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제 색차를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한 것이고요. KS0064는 색에 관한 용어. 우리 그 기본적으로 색에 관련한 전반적인 용어들 있죠.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배웠던 선생님이 가르쳤던 쉽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조금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이 용어는 이렇다라고 정의해 놓은 거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표면색의 시간 표기 비교 방법 0065.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색을 검색할 때, 그쵸? 측정할 때, 조색할 때 두 가지가 있다 했었죠. 육안으로 하는 방법과 그다음 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계를 하는 방법인데 육안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시간 비교라고 합니다. 보고 느끼는 비교 방법.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그 상황에서 하자. 그러니까 예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분 나쁘고 막 어두운 데서 조색을 했으면 그것을 실제 재현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어두운 데서 해야 되고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어두운 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없죠. 나는 기분 나쁠 때 했는데 다른 사람이 기분 좋게 하거나 이러면 우리 감정에 의해서도 색이 달라 보이거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준비할 때 해보면 이제 그게 뭔지가 딱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면색을 육안으로 검색할 때 어떤 표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건데 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그 다음 물체색의 측정 방법. 우리 색을 측색할 때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기계로 측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0067은 LAB 표색계 및 LUV 표색계의 물체색 표시 방법. 말 그대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물체색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우리 배웠었죠. LAB, LUV. 이거 뭐예요? CI에서 만든 그 혼색계입니까? 현색계입니까? 수치화시키는 거 뭐라 했죠? 혼색계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KSC0074 이거는 측색용 표준광 및 표준광원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우리 C광원은 뭐라고 그랬었죠? 전기, 전자 관련한 부분이라서 그 관련된 것들입니다. C는. 그 다음에 연색성 평가 KSC0075 그 다음에 KSA0084 형광물질은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물체색은 표면색과 투과색과 형광색이 있는데 이 형광색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서 물체색을 측정하는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형광색이라는 게 뭐예요? 빛을 받았다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그 빛을 더 세게 반사하는 애를 형광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받으면 반사하고 투과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형광이라는 거 뭐예요? 빛을 받으면 반사할 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밝게 이렇게 발광하는 것을 형광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반색 측정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형광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백색도 표시 방법은 이제 얼마나 하얗게 표시하는 걸 백색도죠. 그거에 대해서 숫자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체색의 이름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속성은 이거는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색에 관한 용어. 요거는 꼭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표면색의 시간 비교 요 두 개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저랑 공부를 했던 부분에서 나오니까 그냥 표준을 몰라도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두 가지 기본적으로 색에 관한 용어, 표면색의 시간 비교 요것만 우리 선생님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요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색에 관한 용어, 요 KSA 0064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볼게요. KSA 0064 여기 보시면 색에 관한 용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KSA 0064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든 사람들,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걸 만들어서 사용되는 적용 범위, 이 표준은 색에 관한 주요 용어, 이하 용어라고 하겠다와 같은 뜻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색 이름은 KS00, 색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앞에 우리 물체색의 이름에 사용되었던 그 규정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인용 표준들은 얘네들을 가지고 사용하였다 나온 거죠. 그래서 분류를 보면은 네 가지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표준을 만들겠다. 측광에 대해서, 측색에 대해서, 시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측광할 때, 빛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색을 측정할 때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각에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 여기 보면 비고라는 건 이제 참고 더 해야 할 내용을 적어 놓은 건데, 참고로 대응 외국어를 영어로 나타낸다. 영어와 미국어의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나타내지만, 영어와 미국어에 대하여서는 약한데, 이게 영국식이랑 이건데, 하여튼 근데 오타가 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 표준이라면은 이게 선생님도 좀 의아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시면 우리 색조는 뭐로 표시해야 한다 그랬었습니까?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소문자죠. 네, 소문자로 표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연한이라는 것은 페어톤인데, 여기 보면 다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얘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문자잖아요. 앞에 P. 이거 오타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자체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페일만은?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는 거라 실수인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정하고 또 다시 이렇게 바꿔갑니다. 법처럼 어떤 때가 되면 그때 교정을 하겠죠. 이것도 함부로 막 바꾸면 돼야 안 돼요. 표준을 안 되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혼동이 오겠죠. 근데 처음에 만들 때 IRI 표준을 사용하다가 또 KS로 바꿨을 때 좀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KSA 0064에서 1000번에서부터 측광에 관한 용어를 써여 있고요. 2000번부터는 측색에 관한 용어이고요. 3000부터는 시각에 대한 용어고요. 4000부터는 기타 용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나라 표준 인증 사이트 가셔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좀 많습니다. 빛의 주로 측광, 빛은 무엇이냐? 그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요. 시각계에 생기는 밝기 및 색의 지각 감각, 그렇죠? 눈에 들어와 시감각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기파, 가시광선이라고도 한다.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있는 전자기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합니다. 비고 1의 빛은 보통 시각계에 대한, 우리 눈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광자극의 작용에 따라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기본적으로 태양에서 나오는 그런 인공광원,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자연광원, 인공광원이 있다. 이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전문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거 뭔지 알겠습니까? 예? 휘도라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 배웠었죠. 근데 뭐 LV가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또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어떤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추정해서 잘 풀어내는 수밖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되게 어렵게 막 나온 적은 없고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 많이 나왔던 애들만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휘도 시험 문제 이렇게 2018년 2회 기사 이렇게 나왔다는 것들은 실제 물어보기도 나왔었고 또 뭐로도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보기로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나왔던 애들을 이렇게 한 번씩 눈에 익혀 두시는 게 좋겠어요. 많이 나왔던 애들. 그래서 1000번 때는 18개인가 있는데 이렇게 몇 개? 4개만 자주 나왔던 걸 정리했고요. 2000번 때 애들도 마찬가지 자주 나왔던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휘도는 유한한 면적을 갖고 있는 발광면의 밝기. 우리 휘도 얘기했었죠. 빛이 닿아서 주변에 퍼지는. 그래서 어떤 면적의 발광면의 밝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걸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영어 루미니언스라고 이렇게 있는 것도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기라든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원색이다. 그러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색. 광원색은 보통 색 자극값으로 표시한다.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색에 관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원색.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배웠던 거 가지고 추정해서도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또 등색, 등색 함수, 분포, 색온도. 자, 색온도, 완전 복사체의 색도를 그것의 절대 온도로 표시한 것. 양의 기호로는 TC로 표시하고 단위는 켈빈으로 사용한다. 이거 뭔 소리야. 그죠?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이렇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거 하나하나를 해석해서 설명하기에는 여기서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기사는 한 문제, 산업기사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많이 나오는 부분, 요거 KSA 0065와 그 다음에 요거죠. 우리 색에 관한 용어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그러면 표면색의 시간 비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비교 관련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유관 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관 검색. 유관으로 하는 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유관 검색.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는 표준을 정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고 여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있듯이 하여튼 어때요? 글자 보기 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되게 불편하죠. 제가 저번에 띄어쓰기 안 됐다고 그랬는데 띄어쓰기 안 된 건 아닌데 하여튼 읽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읽기 편하도록 이렇게 좀 읽기 편하게 좀 만들어주면 되는데 너무 불편하게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정리감 있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레이아웃 자체가 너무 읽기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표면색의 시간 비교 방법 KSA 0065의 내용이에요. 그냥 그걸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목적이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일반적인 색 비교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색을 비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색 비교를 위해서는 자연 주관 또는 인공 주관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된다. 자, 일단 이거는 뭐예요? 육안으로 하는 비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연주광, 우리 뭐 자연주광, 인공구광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만든 조명이겠죠. 그래서 그 어느 걸 사용해도 좋지만 자연주광의 특성은 변하기 쉽다. 변하죠.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또는 뭐 구름이 끼거나 뭐 이런 다양한 이런 특성에 따라서 변하기 쉽고 그로 인해서 관측자의 판단은 주변의 착색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쵸? 네, 당연한 얘기고. 판정하는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 색, 뭐야 이거? 자, 이거는 어디 잘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 색, 비교용 북수 안에 인공 조명을 이용해야 한다. 자, 자연 조명이라는 것은 뭐 자연광을 이용하지만 만약 인공 조명일 때는 사실 이 표준 광원 얘기했었죠, 우리요. 그죠? 표준 광원에 뭐 다양한 표준을 만드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걸 완벽히 맞출 수 없어요. 그렇다고 또 시험 볼 때는 그런 색 비교용 부스를 사용해서 시험을 보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반 그냥 조명, 형광등 뭐 이런 어느 시험 장소는 어둡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어떤 자리 그 조명에 앉느냐라는 것도 상당하게 시험 볼 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실제 산업적 돈이 걸려 있고 정말 중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확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그 표준이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박스가 있어요. 부스가 있는데 그 부스를 활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자는 무채색의 계로 의복을 사용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무채색이어야 돼. 너무 비비드하거나 또는 우리 나중에 선생님한테 이제 뭐 실기 보면 아시겠지만 손에 네일도 이렇게 비비드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하여튼 이런 규정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최대한의 뭘 줄여야 돼? 오차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육안으로 시감 할 때 이런 규정으로 해라는 거죠. 이거 우리 육안 검색이랑 육안 조색이랑 똑같아요. 이 규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 주광에서 색을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자연 주광은 우리가 D65라고 했었죠. 그죠? D65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이런 겁니다. 북반구에서 이 주광은 북창을 통해서 확산된 강으로 붉은 벽돌벽 또는 초록의 수목과 같은 진한 색의 물체에서 반사하지 않는 확상 주광을 이용해야 한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D65 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은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이렇게 직사광선이 아니라 확산광을 사용해서 해라. 직사광선 하면 안 돼요? 되긴 되는데 표준이에요. 이런 표준에서 하자. 만약에 자연 주광을 이용할 때는 자, 시료면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를 균일하게 조명해야 하며 그 다음에 적어도 2000럭스의 조도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육안으로 우리 조색할 때 검색할 때 사용되는 실제적인 조명은 1000에서 4000 럭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자연주광에서 하는 것은 2000 럭스 정도의 조도다. 요런 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규정이 또 막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런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주광 D65를 이용한 부스. 자, D65가 기본적으로 우리 표준 광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용광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용광원. 여기 보시면 상용광원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판매되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용되는 광원 중에 D65에 가까운 그 색온도를 가지는 조명을 사용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색비교용 부스 자체는 CI 표준광 D65 또는 A광원에서 사용을 하고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광원을 할 때는 당사자, 그러니까 내가 조색한 걸 그걸 재현하는 사람, 그걸 검색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다 다를 경우에는 그 조명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같은 조명으로 하자고 뭐 할 수 있다? 협의도 할 수 있다 그랬었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분 나쁠 때 했으면 기분 나쁠 때 해야 되고 기분 나쁠 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뭐가 생기지 않아요? 오차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표준 강원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안 돼 있다면 야 그냥 이런 상황에서 하자라고 협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색 비교를 위해서 이용한 상용 강원은 KSC 0074, KSC 0075의 제시한 방법을 평가를 통해서 하라. 이거에서 정해진 규칙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용 강원 D65 성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실제 이제 그 표준 강원을 선정할 때 이 정도의 그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 보는 장소도 얘네 정도의 수준을 갖춘 조명에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실기 시험 볼 때는 약간 운도 따라야 되는 게 그런 조명 운도 따라요. 그래서 저희도 학원에서 강의할 때 최대한 D65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실제 시험 장소와도 비슷하게 이렇게 조명을 만들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때 좀 어둡거나 이럴 때는 D65 정도 되는 조명 이렇게 그 책상등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구입하셔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성능 항목, 성능이 보통 네 가지를 성능을 봐요. 첫 번째 조건 등색입니다. 조건 등색. 우리 얘기했었죠? 조건 등색이 뭐예요? 메타메리즘이죠. 그래서 MI라는 게 있는 이게 뭐예요? 메타메리즘 인덱스라는 그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VIS와 UV가 있는데 VIS는 물체색의 메타메리즘이라는 뜻이고 UV는 뭐예요? 형광색에 대한 메타메리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이런 거 막 우리 수치 이렇게 막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은 되게 어려워하죠. 자, 하여튼 그래서 가시 조건 등색 이런 거를 계산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이제 뭐로 합니까? 분광 측색기 우리 배웠죠? 그리고 측색을 했을 때 0.5 이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0.5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B등급 이상 D등급은 이거 뭐는 메타메리즘의 단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A부터 해가지고 E, A, B, C, D, E 이렇게 나눠 있는데 A가 매우 우수한 거고 B가 우수한 거고 C는 이제 보통이고 D는 최소 허용치입니다. F가 아닌 거죠. E는 F예요.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B 이상이어야 된다. D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연색 평가수라는 거는 우리 연색성 얘기했었죠. 그죠? 자연에서 보는 색, 조명에서 보는 색 어때요? 다른데 최대한 자연에서 보는 색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연색 지수라고 했고 연색수는 뭐예요? 같은 색이라도 어떤 조명에서 다르게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95 이상인데 이거 100이 이제 100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95 이상의 연색성을 가져야 되고 특수 연색 지수는 85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뭐 한 거예요?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 요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SC 0074 부속서에 따라 구한다라는 것은 KSC 0074 그 표준 마지막에 부록처럼 맨 뒤에 부속서라고 나와 있어요. 부속서 A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걔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걔네들을 가지고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형광 조건이죠. 이거 형광 조건은 그 D등급이다라는 것은 원래 2.0인데 이 형광 물질은 좀 어땠다 그래서 받으면 자기보다 더 많은 빛을 내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해서 1.5로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정한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고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 표준과 이걸 사용하려면 얘네가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성능을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형광 물질이죠. 형광 물질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 수치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인공 주광이 이번엔 D50 우리 이거 보조 표준 주광이라 했었죠. D65로 해도 되는데 특히 인쇄 쪽에는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65로 하지만 인쇄 쪽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약간 따뜻한 주광 정도. 그래서 얘네들이 아니면 얘네들로 해도 된다. 할 거면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라. 요런 식의 뭘 또 이렇게 뭐 있습니까?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얘도 0.5, 1.5, 95, 85 이상으로 해라. 요거 수치 비교해서 65일 때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50일 때 차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도 똑같고요. 자, 그거 물어보는 시험. 자, 그 다음에 색 비교를 위한 시환경이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육안 검색을 할 때 또는 조색을 할 때 재현을 할 때 그 주변의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조도죠. 빛의 밝기입니다. 조도는 1000에서 4000 럭스. 이건 육안 검색입니다. 육안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의 조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1000에서 400이고 균제도는 80인데 우리 육안 검색할 때 얘기했었죠. 이거 표기는 0.8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했었어요. 자, 좀 많이 어둡다 했을 때 몇 럭스? 4000 럭스를 써라. 이것도 있습니다. 자, 부스 내부 이제 부스를 사용할 때 우리 부스가 뭐예요? 그 라이트박스 이렇게 표준 그 광원과 이렇게 상태가 되어 있는 이렇게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인데 그 안에 조명이랑 벽면이랑 이런 것들 바닥이랑 이런 게 표준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그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그 만들거나 샀을 때 표준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내부는 얼마? 45, 55 정도의 명도에 광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무광택이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너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약속입니다. 아셨죠?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자, 요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고 부분이 있는데 또 이렇게 보시면 자, 뭐 밝은 색이나 흰색에 가까운 색을 비교하는 경우는 휘도 대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도를 65 또는 그것보다는 높은 명도의 무채색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그 흰색 같은 경우는 더 희게 보이는 착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밝은 그 무채색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많이 어둡다 했을 때는 이렇게 광택 없는 25 정도로 주변에 색을 하고 조도는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명도랑 이 표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요거 기억하세요. 이것도 수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어두운 애들은 4000이라고 했었지만 주변의 색을 좀 더 어둡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광원의 수명은 말 그대로 광원이 계속해서 똑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명을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관찰 작업 환경, 작업면의 색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 관찰 우리 그 상자가 아니라 내가 그냥 조색할 때는 주변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무채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집에서 연습할 때 주변에 막 비비드한 벽들이 있다든가 반사되는 것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완전 틀리지는 않지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표준이지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아니라 했었어요. 네. 이런 우리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 규칙을 지키기가 어렵다고요, 환경이. 게다가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거를 돈을 벌어먹는 일이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만들어 보시는데, 집에서 할 때 주변이 좀 이렇게 밝거나 또 반사되거나 비비드한 것들이 있으면 검은색, 그 회색 벽을 좀 만들으라는 얘기고, 또 집에 조명이 뭐 백열등인 사람들이거나 이럴 때도 안 돼요. 어둡거나 하게 되면 별도의 책상 등을 구매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광에 영향이 있는 경우, 이건 뭐냐 그러면 창문이나 주변 어떤 것들이 조명에 영향을 주는 경우, 아까 했듯이 천 같은 거를 쳐서 주변에 이렇게 이 정도의 무채색으로 사용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자는 어때야 되느냐. 이제 관찰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먼저 색약이라 그러죠. 우리 색약 또는 생맹인데, 생맹인 경우에는 사실 안타깝지만 그 조색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색약 있어요. 색약도 좀 많이 심하면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각종 보시면 앞에 각종 색각 검사표로 검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안경 같은 거를 쓴 사람들은 그 안경 자체가 어떤 특수 안경 같이 컬러가 들어가거나 굴절 그런 거 없이 일반적으로 균일한 분광투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눈의 피로를 오게 하는 아주 선명한 색을 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 파스텔이나 보색 같은 걸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또 우리 여러 가지가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하는 색면의 크기. 자, 비교하는 색면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 여러분 조색하게 되면 켄트지를 잘라서 가로 2cm, 세로 2cm의 색을 조색을 해서 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색과 실효색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2도 시야와 10도 시야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시야각이라는 게 있는데 시야각은 눈에 들어오는 색이 보이는 크기, 그리고 각도는 눈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얘기해서 2도 시야 같은 경우는요. 작은 샘플을 볼 때 2도 시야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시면은 관측창 지수 해서 보면은 여기 밀리미터는 뭐예요? 1.1cm, 1.8cm, 2.5cm, 3. 이렇게 작은 애들을 관측할 때는 2도 시야다. 반대로 켄트지에다 색을 칠했을 때 비교해야 할 실효색이 5.4cm 이상 이렇게 클 때는 각도를 몇 도? 10도 시야로 한다. 일단 이걸 보시고, 자, 근데 우리 보통은 몇 cm 크기라고 2cm니까 1.8 얘네네, 그죠? 그럼 얘를 볼 때는 우리가 보는 그 거리가 얼마? 50cm 정도의 거리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 우리는 보통 2cm 이하거든요. 그러면 몇 도 시야각으로 봐야 돼요? 2도 시야각으로 봐야 되고 몇 cm 정도? 50cm. 실제 볼 때 대략 우리는 50cm까지는 아닌데 대략 한 30cm에서 50cm 사이로 보라고 합니다.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야각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mm짜리, 1.1cm짜리의 크기를 볼 때는 거리가 30cm로 봐야 2도 시야고, 반대로 5.4cm짜리 색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30cm의 거리로 보면 그게 10도 시야가 이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배웠었죠? CI에서 시야각은 몇 도로 하기로? 2도로 했다가 10도까지. 그래서 2도와 10도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2도, 10도.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선생님이 정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정해진 것입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색 비교 절차.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인공 광원과 그 다음에 주광 광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몇 도 시야에서 새로 비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조건 등색.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울 거 조건 등색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보이나요? 네, 조건 등색 평가. 네. 조건 등색 평가. 이거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 자, 조건 등색을 평가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조건 등색이 뭔지, 조건 등색상의 비교, 조건 등색 도비. 이건 뭐냐면은 조건 등색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를 보는 그런 비교하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의 색이 조건 등색이 있는지 보려면 먼저 D65로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명으로 해서 백열 전구로 해가지고 그 정도 차이를 보고 이렇게 비교한다. 이거. 그 다음에 요 조건 등생 평가 관련해서 KSA0114로 한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거 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나와서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시험 보고, 요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측색을 하고 나면 그 측색 결과뿐만 아니라 그 부수적인 내용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서 같이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제공되는 제품이 확인되는데 모든 색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 조명은 어떤 광원 썼냐, 광원의 성능은 어떠냐, 작업면의 조도는 어땠고, 조명 관찰자, 물론 표준 광원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는 그걸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용된 표준, 어떤 규칙을 사용했느냐, 그 다음 부속서 A 얘기했었죠. 표준 밑에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추가 정보를 우리 부속서라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뭐 사용한 것이 있다면 적고, 그리고 북창 주광이냐 뭐 이거 적고, 그 다음 조건 등색 관련해서 그 있으면 적고, 그리고 기존의 시험 반복과의 차이가 뭔지, 시험 연원이, 기타 필요, 이런 것들을 다 결과와 함께 제출한다. 요거와 관련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물체색의 측정 방법, 결과, 이 부분도 있는데, 측정시 부기 상황, 요거 뭐냐? 측정 방법의 종류, 등색 함수의 종류, 표준 강의 종류, 조명성 기존 조건,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왔으니까, 요 종류들만, 요것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색채 품질 관리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색채 품질 관리 부분은 많이 나오면 한 3문제까지, 특히 기사가 그래요. 기사가 많으면 3문제. 보통은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기사는 보통 한 문제는 꼭 나오고, 한 문제, 2문제 정도, 그리고 많이 나올 때 3문제까지 출제되는 부분인데, 산업기사는 뭐 한 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2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완전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규칙이기 때문에 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규칙을 정했구나 하고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들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요 표시된 부분들만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고 문제 풀으시면 뭐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색채 품질 규정 관리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양이 많죠? 선생님이 최대한 줄인 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양이 욕심버리면 이거 가지고도 뭐 한 학기 할 수 있는 양인데, 일단은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를 다 분석했습니다.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 나왔던 걸 위주로 정리한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관련한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강의 듣고 파트별로 연습 문제 다 푸셨어요? 네, 푸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딱 끝나고 이제 마찬가지 연습 문제 딱 푸시면,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합격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이제 실제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만든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제가 만든 게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나왔었던 문제들, 2012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나왔던 문제들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연습 문제도 그렇고 기출 문제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CBT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PBT라 그래서 종이로 시험 문제를 풀고 그 종이를 주거나 PDF 파일을 줬었는데, PDF 파일을 주다가 이제 그거 끊어버리고 종이를 줬었어요. 그 종이를 가져오면 또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다 쳐가지고 또 사용을 하니까 이제는 제공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만들 때도 다 돈이고, 이제 만들다 더 이상 만들 게 없을 정도의 양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문제 은행식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기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완전 똑같이 나온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60%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예. 보통은 한 40% 이상은, 40%에서 60%는 진짜 그냥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약간 응용해서 약간 있었던 거를 이렇게 글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그 내용들,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만든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책으로 공부하시고 문제 풀면 계속 말씀드리죠. 떨어지라고 구슬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나쁘거나 바보 같아서 못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공부를 못하셔서 그렇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필기에 관련한 팁을 좀 주는데,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보통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시험을 1번부터 풀어갈 때 완전히 아는 문제만 풉니다. 딱딱딱딱딱딱딱. 자, CBT 방식은요, 내가 문제를 풀면 옆에 답안지에 표기가 되니까 일단 아는 거, 완벽히 아는 것만 쫙 풀어서 쫙 다 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르는 걸 풀어 나갈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애매한 게 있고 완전히 모르는 문제가 있거든요. 완전히 모르는 문제는 찍습니다. 애매한 문제를 할 때는 내가 첫 번째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보통 선택을 해요. 그게 맞는 건 아닌데, 보통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대로 할 걸, 그거 그냥 있었으면 맞았을 텐데, 괜히 답을 옮겨서 틀렸어요 하는 친구가 거의 80% 이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꽈락이 나서 떨어진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 시험은 꽈락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었는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 즉 35점이 나오면 평균 60점이 넘어도 떨어집니다. 왜? 모든 과목 중요하니까 하나라도 서투러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짜 공부 너무 안 하지 않는 이상 꽈락은 잘 안 나오니까 쫄지 마시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완벽히 아는 걸 먼저 빨리 풀어놓고, 두 번째 모르는 거 풀어갈 때 애매한 거가 있을 때 내가 첫 번째라고 생각했던 거를 보통 옮기지 않습니다. 개로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애는 찍어요. 찍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이래요. 3번, 2번 하고 세 번째 내가 부르는 애로 찍습니다. 네, 4개에서 하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2개에서 선택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에서, 보통 내가 처음 찍을 때 저는 잘 안 돼요. 4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보통 두 번째와 세 번째 선택했던 숫자로 저는 합니다. 자, 이것이 진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이거는 좀 맞습니다. 애매해. 2개가 답인 것 같을 때는 내가 먼저 생각했던 것이 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웬만하면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기사는 기사만 풀어보시고요. 산업기사는 산업기사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둘 다 보시는 분은 기사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고, 근데 한꺼번에 푸는 게 좋아요. 뭐 1파트만 풀고 이러지 말고, 일단은 연습 문제 끝나고 나서 다 풉니다. 그러고서 틀린 것들만 또 찾아보면서 오답 체크하고, 체크한 다음에 다음 거 풀고, 오답 체크하고 다음 거 풀고, 오답 체크하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었죠? 연습 문제 다 풀었죠? 기출문제 한 회차 풀고 틀린 거 찾아보고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안 떨어집니다. 60점은 정말 공부하지 않은 이상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필기는 단순히 암기하고 합격하면 초능력을 발휘해서 까먹는 과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필기가 단단하게 되고 이렇구나를 알고 실기를 하는 거랑 그냥 뭐 기출문제만 풀고 합격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원리적으로 이렇구나를 모르고 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뭐 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고 연습 문제 풀면서 너무 잘 따라왔어요. 선생님 강의도 보면 앞에가 막 몇천 명인데 뒤에 가면 몇백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이제 새로 시험이 바뀌었지만 내용이라든가 어떤 시험 문제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준비한 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실기 준비에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자, 혼자 준비할 수도 있고 또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혼자 준비하실 때는요, 독학이라고 하는데 이 독학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독학할 때는요, 잘못하면 시간도 더 낭비고 돈도 더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독학할 때는 반드시 좋은 자료가 있어야 돼요. 좋은 자료. 그 자료는 뭐예요? 교재겠죠? 그래서 실기도 마찬가지 예문사 컬러리스트라는 책을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을 구매하시면 1차 90일 동안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떨어지면 다시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180일, 6개월 동안 영상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실기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랑 선생님의 강의가 있어서 하는 거랑 분명히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기를 일단 완전 독학하겠다라는 분들은 선생님 실기 교재 구입하셔서 이왕이면 혼자 하지 마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인터넷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책을 사서 하는 거랑 똑같은데, 첫 번째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때요?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해서 선생님이 정해진 우리 교육 사이트에다 올려주시면 그걸 영상으로 다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질문도 받으면서 실제로 만나지는 않지만 온라인 상에서 선생님이 조색한 걸 평가를 해주는데, 또 선생님이 완전 뭐 이거 정확입니까? 여러분보다 정확하고요. 또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할 때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되거나 하신 분들은 온라인 회원 강의로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뭐 비싸지 않아요. 19만 원입니다. 또 책을 구매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싶어. 그러면 책값 2만 원 빼서 17만 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저는요, 다 필요 없고요. 직접 가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 스터디가 있습니다. 강남역 11번 출구, 그 다음에 신논현역 그 중간 정도고요. 빠른 거리로 오시면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항상 어떤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세 가지를 꼭 좀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만 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측색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측색기가 있는데 매번 작업할 때 측색을 해주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측색기 없어도 육안으로 할 수는 있는데, 우리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죠? 어떤 조명에 따라서 또 어떤 감정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교육하시는 선생님들도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육안으로 하기도 힘들고, 또 잘못은 아니더라도 오차가 클 수가 있어요. 저한테 배우러 오신 친구들 중에 잘못 교정해서 오신 분, 특히 명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교정돼서 오신 분 되게 많거든요. 사실 저도 매번 측색기로 찍어줍니다. 저는 매번 찍어줍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도 정확해요. 육안으로 보고 이것도 찍어주면서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피곤하면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측색기를 측정해주는가를 일단 먼저 확인하시고요. 저는 합니다. 두 번째는 합격 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건 좀 조작이 가능해요. 아셨죠? 그런 블로그나 뭐 이런 데 올라와 있는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실제는 뭐냐, 그 교육기관에서 배웠던 사람들의 진솔한 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후기. 블로그 이런 거는 요즘에 많이 좀 변질돼 있어서 블로그 내용은 참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유튜브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는 선생님같이 이렇게 필기 강의나 실기 강의 같은 거를 잘 안 하세요. 교육기관에서. 그러니까 교육하시는 분들이. 왜냐면은 보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거 봤을 때 어때요? 되게 못해. 정말 짜증나. 했으면 안 들었겠지. 도움이 되지 필기 잘했다면 실기도 어떻게 했어요? 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강의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어떤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인 사실로 평가해라. 합격 후기라든가 실제 강의를 하는 그 샘플 같은 거를 보고 확인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만지 이해되십니까? 예, 두 가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억이 안 나네요. 세 번째 기억이 안 납니다. 뭐였지? 하여튼 세 개가 아니에요. 두 개만 확인하시면 되겠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책색기로 측정을 매번 해주는가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합격 후기라든가 샘플 강의를 보고 직접. 그리고 주변 아니다. 그거는 뭐 그게 뭐 저기 하지 않네요. 하여튼 그렇게 어느 기관이든 여러분 전화해 보시면 다 자기들이 잘 가르친다고 하겠죠. 예,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고다 이건 아닙니다. 예, 아니지만 예전에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올 사람만 와라 했는데 저한테 필기 강의를 듣고 제가 실기를 안 하는 줄 알고 다른 곳에서 교육받다가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불합격자들 있죠. 재수강 하시는 분들 전문이에요. 예, 우리 카페에 보시면 어디에서 배웠다가 저한테 오셨다라는 내용의 합격 후기가 많습니다. 거의 1,500건이 넘습니다. 그게 저희 자산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세 가지. 예, 일단 독학을 하는데 자료가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하시면 좋다. 강의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합격한 사례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으로 하긴 하는데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온라인 스스로 해온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다 필요 없다. 난 선생님을 만나서 하겠다. 그러면 직접 오셔서 신청하고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소규모 스터디를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 반에 8명이고 꽉 차면은 인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신청 방법은 선생님 운영하고 있는 카페 있죠? 카페 다음이나 네이버 가시면 거기에 모집 공고가 있으니까 그 모집 공고를 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시간과 이런 거를 선정하시면, 또 뭐 잘 모르겠으면 전화 있죠? 우리 여기 상단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이쪽인가? 이쪽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예, 그 전화로 하셔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모든 필기 과정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는데 반드시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합격하시면 합격 후기도 카페에 좀 올려주시고 주변에 좀 소개해 주시고, 또 합격하고 나면 실기 강의도 누구랑? 조 선생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것만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고 나면 정말 실제로 색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는 왜 불안한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권 정도는 여러분 구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원래는. 디자인의 대상은 인간이고, 인간에 대한 어떤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이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감정을 갖는지, 그리고 그 감정의 가장 기본 우리 인간의 본질 감정은 불안이다. 그래서 그 불안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무슨 불안을 치료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그런 면에 도움 되지만 어쨌든 한 권씩 디자이너라면 한 번씩 읽어주시고, 또 좋다 그러면 주변에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구입하실 때 그 출판 그 서점에 후기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악플 달지 말아 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